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예도는 지금 산책 중이고, 오늘 오랜만에, 대학원 때 선생님을 만나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다시 산책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약속대로 정신현상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강좌에서 정신현상학을 잠깐씩 다루었는데, 워낙 해결의 문체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사실 신디 누나 들어왔네. 웬일이에요 오늘? 응? 그 다음에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도저히 이 정신현상학을 예도가 해부하지 않고는 어떤 정말 많은 요청이 있어서 정신현상학을 단편 강좌 1시간짜리 3, 4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1부만 하겠고, 어떤 특정한 그 시간 제한 없이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이 있는데 주관정신만 다룬다, 이게 아니라 예도가 그 원서를 읽었던, 저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만큼은 정신현상학, 페노메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를 읽지 못했고, 사실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존재와 시간이 됐어요. 저는 제 논문에도 그것을 철저하게 언급했고, 정신현상학은 원서로 한 번, 그 다음에 번역서로 2번 읽었는데, 이 번역서는 진짜 영어 번역서까지 치면은 제가 볼 때는 한글 번역서를 읽다가 이 책이 상당히 번역서로 읽기는 상당히 어렵더라. 그래서 독일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독일에서 다시 읽었습니다. 자,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 사실 제가 은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강좌를 어떻게 할까를 전철을 타고 오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신현상학을 4부에 걸쳐서 중간에 독일어도 막 씨부리면서 제가 그것을 해부하겠습니다. 사실 정신현상학을 제대로 강좌를 연 철학자도 없고, 지금까지 예도가 사실 이 시도를 하는 게 정신현상학 4부로 나눠서 단편 강좌 4개를 시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강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정신현상학을 개나 소나 다 가르치고 개나 소나 도식화시켜서 이야기하지만 철학자들마다 대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철학 대가들 역시도 해석이 다 달랐고, 얘도 역시도 얘도만의 해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신현상학의 해석을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또 예술 분야, 그 다음에 신학 분야, 그 다음에 역사 분야, 모든 인문학의 분야에서 헤겔은 역시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오늘날까지 고전의 어떤 자리를 모더니티의 핵심으로, 모데르네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 바로 이 책이죠.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제 누가 댓글을 이런 걸 남겼어. 유튜브 댓글에 이제 주문을 해도 되느냐고. 난 처음 보는 로고예요. 그래서 반성이 헤겔에게서 반성의 개념이 뭔 뜻이냐.
진짜 이런 수준, 이런 걸 5분 강좌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전체를 해부해서 제대로 예도의 철학적 그 능력을 정신현상학의 해석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겠다. 예도가 하이데거의 1차 자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강좌를 들은 자는 알지만 저는 결코 문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화된 걸 이야기하고 하이데거도 얼마나 많은 칸트와 헤겔은 아직 안 나왔어요. 중간에 철학을 하면서 후설과 칸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강좌를 열어줬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 정신현상학을 그렇게 해부한 적은 없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마침내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예도가 정신현상학을 5분 강좌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고 그런 적은 있지만 이 책을 해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글을 썼던 적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그러나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워낙 독일 지성인들도 읽고 나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여기서 지성인은 철학과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철학과에서 최소한 석박사 과정을 하는 자들도 독일의 어떤 독일 출신의 철학과 학생들도 뒤돌아서면 다 읽고 잊어버린다는 책이 이 책이죠. 악명 높은 아로간츠의 책.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 친구한테서. 아로간츠, 오만한, 독일 영어의 에러건스죠. 오만이라는 오만한 자의 책. 그래서 이 헤겔을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으면 칸트의 세계의 비판서랑 헤겔의 이 정신현상학, 그 다음에 논리학, 미학은 좀 모르겠어요. 논리학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철학자들이 논리학도 다루거든요. 이 두 권을 붙잡지 않으면 헤겔에 여러분들은 어떤 철학책도, 어떤 철학적 미학이나 철학적 신학도, 어떤 책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저는 자부합니다. 오늘날까지 20년 이상을 서양 철학을 해온 자로서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예도와 함께 사유여행을 떠난다는 건 참으로 복된 어떤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저의 정신현상학의 강좌 역시도 절대적인 어떤 그러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저의 관점에서 그 책을 해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건 그 책을 잘 잘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예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예도의 강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죠? 정신현상학은 사실 헤겔이 프랑스 혁명을 지나면서 나폴레옹을 이 책을 집필하고 출간하기 전에 나폴레옹이 말탄 예나 전투에서 말탄 어떤 그러한 광경을 보고 헤겔이 절대정신의 현현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여기서 자유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그 자유의 정신이 프랑스에서는 실천적으로 갔다고 한다면 독일에서는 철학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어떤 이러한 열등감에 의해서 독일은 엄청난 철학적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 열등감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열등감이라 그러는 거는 언제나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헤겔은 자기의 정신현상학이 어떤 그 프랑스 혁명의 자유정신과 어느 정도 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사실 헤겔 철학은 그 정신현상학을 통하여 정리되고 또 그 이후에 엔치클로페디라든지 미학이라든지 역사철학 강의, 종교철학 강의, 법철학 강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정신현상학을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헤겔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정신현상학은 정말로 헤겔을 이해하는 데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철학 강의는 정신현상학의 객관정신을 어떻게 구체화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헤겔의 철학은 철저하게 어떤 정신현상학의 어떤 그런 이해와, 1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건 읽혀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한글 번역서는 완전 의역이에요, 여러분. 완전 의역이고 막 돌려놨어. 쉽게 말하면 이기상 교수님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직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독일어를 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방식을 기대하고 독일어 번역서를 독일어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한길사에서 나온 정신현상학을 읽으려고 한다면 완전 착각입니다. 없는 단어가 막 있고, 그 다음에 의역도 장난 아닌 의역으로 해놨어요, 여러분. 저는 정신현상학은 자유정신의 현현이고, 그 자유정신은 철저히 칸트의 이념이라고 하는 그 보편이성의 이념과 연관되어 있었고, 이 계몽주의 정신을 낭만주의적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해석도 처음 듣죠? 그러니까 헤겔의 어떤 이러한 그 자유의 이념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는 칸트의 영향도 크지만은 그 당시 낭만주의가 발달했던 계몽주의에 대한 응답으로서 쓰여졌고, 특히 그의 철학은 쉘링과 피테와 그 다음에 칸트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의하여 기획되었는데 엄청나게 탁월한 기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학에서도 헤겔같이 그렇게 만나고 멋지게 자기의 어떤 그 정신현상학은 그러니까 문학적 짜임새로 봐서도 철학을 떠나서 탁월한 책이고, 여러분들이 사유를 하면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판단적 비판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헤겔의 정신현상학, 그 다음에 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읽으면 한 줄도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어의 고수들이 그 정신현상학을 읽어도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초가 없는 자들은 아예 한 줄도 못 넘어가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 또 한 가지는 독일어에 능통한 자들 한 줄도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번역자들이 엄청 막 해석도 엄청 다양하잖아, 그죠? 불어로 번역한 것도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 지랄을 하고 앉았고, 그래서 많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가들 역시도 락강,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헤겔을 레비나스가 제대로 이해했을까? 테리다가 이러잖아. 네가 헤겔 제대로 아냐? 뭐 이러거든. 그 다음에 사르트르. 또 누구야? 헤겔 언급하지 않는 학자를 대라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철학이고, 오늘날도 모든 미학책에서 헤겔을 얘기하지 않고는 미학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감벤는 밥 먹듯이 언급하고 있고, 하이데거랑이. 그 다음에 신학에서도 헤겔은 삼위일체론의 어떤 뭐죠? 이론을 바꿔버렸죠. 여러분 이거 모르죠? 삼위일체론의 어떤 오늘날 몰트만이 있기까지 칼 바르트를 거쳐서, 칼 바르트는 완전 헤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론을 다시 쓰게 만든 그런 책이 바로 신학, 미학, 역사 모든 부분에서 정신현상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문에서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서문에서 헤겔은 나의 책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최초의 생철학자죠. 어떻게 보면 니체와는 다른 생철학자가 바로 누구예요? 헤겔이지 뭐. 헤겔. 당연히 낭만주의는 이 세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잖아, 여러분. 맞죠? 셸링 역시도 그랬고, 그 다음에 헬더린도, 그 다음에 또 노발리스도, 그 다음에 셸링, 피테는 좀 인식론이 가깝죠. 피테는 조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자들. 괴테도 역시 생명에 대하여 얼마나 소중함을 느꼈습니까? 그죠? 이런 낭만주의의 어떤 그런 자리에 슐라이어마우도 그렇고, 절대 의존의 감정. 그죠? 그의 종교론 역시도 예도가 언젠가 해부하면서 강의를 열어줄게.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이 종교가 없다 그랬는데, 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종교는 이성으로, 차가운 이성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거다. 그래서 니네들이 종교가 없다 그랬는데 종교는 있다. 주제는 그런 거죠.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독일의 어떤 철학자들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태어났죠. 그죠? 프랑스 혁명 이후를 전후로 하여서 대가들이 문학과 철학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러한 자들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칸트를 깝니다, 여러분. 칸트의 철학은 범주의 철학이고, 오성의 범주는 논리학이지, 그것은 결코 생명의 발전을 제대로, 엔트 비켈룽스 데스 레벤스, 생명의 발전을 결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철학이었다. 그래서 칸트의 오성의 범주와 피테의 어떤 그 동일률에 의한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논리학에 근거한 철학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셸링은 너무 미학에 치우쳤기 때문에 철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이런 방식으로 비판하면서 서문에서 60페이지에 달하는 그 많은 것에서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진리는 전체다, 여러분. Das Ganze ist wahr. 그러니까 전체는 진리다. 오직 그러나 그 진리는
어떤 개별적인 것의 발전 안에서만 드러나는 진리다. 맞죠?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의 종합을 이야기하는데, 이 변증법, 생명의 발전을, 변증법적 운동으로서 표현하는 그의 철학을, 우리는 생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꽃이 피는 과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것이 철학이지, 무슨 논리학을 적용해서 삶의 철학을 인식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범주 속에서 어떤 그러한 논리적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칸트나 피테나 쉘링을 다 거부하고 자기 철학은 생명의 발전을 그대로 다루는, 전체를 다루는, 진리는 오직 전체요, 그 전체는 언제나 개별적인 것들의 운동에 의해서 보편을 형성하는,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과정이고, 그 과정 자체로부터 자체가 바로 철학이요, 그 과정 자체를 서술하는 게 바로 철학의 진리라고 헤겔은 말하고 있죠. 이 전체성의 철학,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르한테 이 전체성은 개인의 실존의 고통과 죽음을 무시하는 그런 철학으로 비쳤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서문이라도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해결을 잡으면 너무나 많은 할 얘기가 생기고, 정말,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의 어떠한 역사의 발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형식주의로부터 우리는 존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독일어로 아우스 아브스트락지온 인스자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추상에서 존재로 나가는 거야. 그 뭐예요? 그 말은 우리의 주관으로부터 객관의 사회, 그 주관 정신에서 객관의 어떤 그 정신, 사회의 법과 관습과 교양으로 나가는, 그러한 철학.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와 예술을 거쳐서 마침내 철학의 종착지인 절대지에 도달하는 이 엄청난 과정 전체를, 그래서 언제나 정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멈추어 있고, 이 발전을 서술하지 못하는 모든 철학은 결코 철학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헤겔의 사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헤겔의 어떤 이러한 철학을 오늘날 영미 철학에서 가장 잘 표현한 자가 화이트헤드입니다, 여러분. 화이트헤드는 지가 얘기했어요, 지가. 이것은 헤겔에 대한 어떤 그 경험론의 어떤 로크가 알죠? 영국 전통에 있잖아. 로크나 휴움, 이런 로크의 전통에서 헤겔의 사유를 새롭게 생명 철학으로 승화시킨 게 화이트헤드의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입니다. 과정과 실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헤겔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서문에서 주로 칸트와 피테와 쉘링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철학의 어떤 목표는 이런 생명 과정의 전체를 다루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개인의 주관 정신에서 객관 정신으로 나가서 절대 정신으로 돌아서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결국은 정신 운동의 전체의 생명 과정을 다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어떤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종교 철학에, 저는 종교 철학, 필로조피 데스 렐리기온이라는 이 말은
렐리기온스 필로조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헤겔한테서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종교 철학, 철학과의 종교 철학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이게 티빙엔에 있지만 프라이브루그에는 종교 철학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철학의 분야겠죠. 종교 철학. 종교 철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미국에서는 엘리아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종교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바로 누구야? 헤겔이고, 미학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바로 헤겔입니다, 여러분. 물론 칸트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대학 사회에 미학이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헤겔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미학은 또 다른 방식의 그 엄청난 발전적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인간 영혼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유가 상당히 단조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학의 발전에도 헤겔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존재와 무라든지. 그게 헤겔의 철학은 관념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읽었을 때 특히 서구의 예술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우리나라 예술가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서구 예술가들은 이 헤겔의 그 추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관념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아감벤도 상당히 헤겔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데리다는 데리다는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걔의 언급은 지 말과 철학하고는 너무 단순화시키니까 제가 그 사람 얘기는, 데리다 얘기는 여기서 좀 빼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사르트르도 헤겔을 엄청 좋아했어. 물론 다 비판적으로 헤겔을 해체하면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건 맹신한다는 게 아니야. 그 철학을 까더라도 헤겔은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헤겔, 철학자는 존경한다는 거는 그 철학을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어떤 도제 간의, 사제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런 서양 철학에다 적용시키면 완전히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을 비판하면서 헤겔은 자기 서문에서 자기의 철학의 목표를 명확하게 합니다. 단 하나, 진리는 전체고, 철학은 이 전체를 서술하지만 이 서술은 전체는 언제나 개별적인 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보편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학은 과정 자체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철학의 전체를 서술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목표를 마침내 헤겔은 자기 본문에서 이제 착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봐요. 꽃이 피잖아. 꽃이 피면, 저는 헤겔의 이 사유는 철학적으로 볼 때, 첫째, 플라톤은 좀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종교 철학적인 부분은 마이스터 에카르트로부터 많이 배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헤겔이 어떤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잖아. 그죠? 처음에 신학에 대한 어떤 논문을 씁니다. 그 삼위일체론에 대하여서도 고민을 하고 쓰는데, 그가 어떤 종교를 공부하면서 얻었던 그러한 영성에 대한 그런 관심. 두 번째는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태와 가능태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헤겔의 존재와 무개념은 하이데거랑은 또 다릅니다.
이거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이건 논리학에서 말하는 존재와 무개념인데, 하이데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헤겔의 존재와 무의 개념은 철저히 하이데거에서 볼 때는 논리 형식주의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실존의 무라든지, 우리 인간 실존으로부터, 전통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은폐와 탈은폐의 어떤 그런 존재와 무가 아니라는 얘기야. 헤겔의 존재와 무는. 그런 개념들이 있고, 그래서 그의 철학은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 종교 철학적인 냄새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정신 개념은 철저히 어떤 그 그리스도교의 성령의 개념, 그죠? 그걸로부터 나왔고, 그 성령이 어떻게 인간의 세계와의 어떤 그 초월적인 영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어떻게 인간과 관계하느냐, 이런 것들하고도, 그러니까 성령의 내재성하고도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외재성과 내재성이 있잖아. 그런 여러 가지 방향에서 또 해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만남,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의 만남, 그 다음에 자연과 신과 인간을 전부 다 통합하면서 세계 역사로 나가는, 그리고 나서 절대정신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방식으로 봤다라는 거. 이 탁월한 사고죠. 이건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의 논리학은 개별과 보편,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개별과 보편의 변증법,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의 통일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현현되는지, 그러한 운동의 역사, 이성 속에 역사를 집어넣은 것 같지만 그 정신의 역사가 바로 이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럼 기독교 하느님의 영이지 이게 뭐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헤겔은, 철학자들은 절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학을 한 자들, 그 다음에 깊이 철학에 빠져서 신학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헤겔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 이유가 이러한 근본적인 종교사적인 토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미있죠, 그죠? 주관정신은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드디어 들어갑니다. 근데 서문 갖고도 할 얘기가 천지야, 제가.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주관정신 안에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 베부스트자인. 그 다음에 젤푸스트 베부스트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페얼룸프트가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그죠? 이 세 개를 가지고 헤겔은 주프젝티벌 가이스트라 그래요. 이게 객관정신이에요. 주관정신이란 뜻이. 이 주관정신이 철저히 인간의 대가리와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인간의 주관. 주관이라는 게 뭐야? 인간의 대가리지 뭐예요? 주프젝트가. 이 주관정신에서는 첫째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의식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의식은 첫째, 진리히카이트라고 감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냥 감각이 아니라 헤겔은 감각의 확실성이라 그래. 이 감각의 확실성과 그 다음의 단계가 바르네뭉이라 그래서 지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의식의 단계의 마지막에 속하는 게 오성의 단계입니다. 오성의 단계, 여러분. 페얼슈탄트, 오성. 이 세 개로 나눠지고, 자기의식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그게 의식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의식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스토아 학파와
그리스의 회의주의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이상적 자기의식과 그 다음에 현실적 자기의식의 괴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성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성의 단계에서는 보편과 개별의 관계 안에서 추상과 존재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은 대가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존재는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야. 세계 역사는 이 개별과 보편의 변증법이라고 하면서 이성의 어떤 자기 실현과 개별과 보편의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주관정신의 어떤 전체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예도의 수준이 아니겠죠. 이건 그냥 일단은 제가 그림을 그려 놓은 거야,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각이 뭐야? 감각의 확실성이 뭐야, 여러분? 오늘 감각하고 지각만 해도 끝날 것 같아. 감각이 뭐예요? 감각은 우리의 오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감을 통하여 대상과 감각이 만난다는 거. 만나는데 감각의 단계에서 칸트는 뭐라 그래? 칸트는 감각을 뭐라 그래요? 두 가지로 나누잖아.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사물의 외적 형식을 공간이라 그러잖아. 공간이라 그러고 감각의 내적 형식을 시간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이런 방식의 어떤 인식론을 해결을 해체해버려. 이거를 감각과 지각과 오성의 변증법적 역사의 발전으로 그냥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감각이 뭐예요? 해결한테서 여러분. 원서를 읽어보면 감각은 다스 디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감각은 이것이에요. 이것. 이해가 됐어? 기가 차죠? 이것이 뭐야? 이것은 이런 겁니다. 바깥에 있는 나무가, 이거는 예도의 해석이에요. 그게 철학자는 헤겔의 책은 절대 그대로 다 막 서술할 수가 없어. 제가 이해한 감각을 여러분들에게 설득시켜 드릴게요. 감각이 뭐냐? 바깥에 있는 나무가 나의 눈깔이랑 만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감각의 단계는 이것과 저것이 구분 자체가 없어. 자아와 대상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도와 나무의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데 뭔가 이것이 눈가리하고 만난 거야. 그게 이것에는 운동이 없어. 구별도 없어. 운동도 없고 구별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오성의 단계나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이것이 그냥 나무가 그냥 뭔가가 있어. 느껴져. 그래서 그 감각의 단계에서는 대상과 자아가 결코 분리를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구분도 없고, 어떤,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뭔가가 이것이라고는 뭔가가 있는데, 이것이 자아와 구분이 안 되고 붙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게 감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각의 확실성은 저 바깥에 예도가 걷고 있으면서 나무, 건물, 그 다음에 나무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빌딩도 보고, 그 다음에 다리도 보고, 자동차도 보잖아. 그죠? 감각적 확실성은 이거를 다 받아들여. 다 받아들이는데 확실하게
뭔가 붙잡는다라는 거는 있지만은 이것이 뭔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아와 구분되지도 않고 그냥 확실하게 감각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구분의 상태로서 그냥 사물과 자아의 구별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감각이야. 헤겔한테서. 감각의 확실성은 지각과 달라요. 자, 예도의 강의를, 제가 오늘 정신현상학을 해부합니다. 4회에 걸쳐서. 재밌죠? 엄청 재밌지. 이걸 어떻게, 그 어려운 책을 읽고 어떻게 이렇게, 떠들 수가 있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어.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뭔가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 나무라고 합시다. 근데 그 나무가 아직 어떤 구별도 없고, 단지 뭔가가 있긴 있지만, 이것이 저것과 이것 안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이 통째로 이것으로 그냥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게 감각적 확실성이에요. 근데 지각을 설명하면서 감각적 확실성이 확실히 나옵니다. 지각은 뭐냐? 지각은 독일어로 바르네뭉입니다, 여러분. 지각은, 헤겔은 지각을 감각과 확실히 구분해갖고, 나누지만, 칸트는 감각을 지각과 확실하게 구분해가 나누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 이게 다른 거야. 얘기하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변증법적 단계로 딱 하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칸트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뭐죠? 지각의 단계는 뭔가 하면은, 저 대상, 나무라는 저 대상이 뭔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거야, 여러분. 들어왔는데 이 대상은 감각에서는 운동 자체가 없어요. 배배궁이 없어.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각의 단계로 오면 대상이 자아와 확실히 구분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이 운동이 있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바르네뭉이라는 거는 바깥에 있는 사물을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게 독일어로 지각이에요, 여러분. 지각. 그게 영어로는 perception이잖아. perception이라고. 뭔가를 붙잡는 거야, 그것도. 그런데 독일어는 바르네뭉, 바르를 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을 통하여 대상이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 감각을 통하여 이 대상이 대가리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 운동 자체를 헤겔은 지각이라 그래요. 탁월한 분석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봐봐. 바깥에 있는 저 나무가 대가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다로 바깥에서 뭔가가 있고 이것이라 그랬잖아, 그지? 이것이 지각이 되면 안으로 들어오는 운동이 있어야 돼. 그 대상이 뭔가 꿈틀거리고 움직여. 그런데 헤겔은 여러분 탁월한 분석을 여기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감각과 다른 거는 마침내 그 헤겔의 위대한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각과 감각의 차이는 지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아우프헤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헤겔 철학에서 변증법적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감각과 지각을 설명하면서 마침내 이야기되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감각과 지각의 차이는 지향에서 오는 거예요. 지향이 뭐냐? 지향은 해겔의 용어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네가치온 운트 베바룽이야. 그러니까 부정하면서 동시에 보존하는 거예요. 줄 빡빡 치면서 필기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재밌지? 엄청 재밌죠? 그러니까 해겔한테서 감각과 지각의 차이는 감각의 이것을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게 지각이야. 이해가 됐어요? 감각의 이것은 뭐야? 감각은 아직 안과 밖이 없어. 알았어? 안과 밖이 없고 인간의 대가리랑 뭐야? 바깥에 있는 사물의 차이도 없어. 근데 뭔가가 있어. 그것을 해겔은 이것이라 그랬어. 디제스 혹은 다스 디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이것이 지각으로 들어오면서 이 지각이 그죠? 운동 뭔가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와. 그 운동 자체가 지각인데 여기서 해겔은 처음으로 지향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이해가 됐어요. 1차 자료를 안 읽고 지향이 변증법적 운동에 코미디지. 그죠? 코미디야 코미디. 여러분 이 정신현상학 강의가 아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이런 거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분석. 여러분 그러니까 지향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지향은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도의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100% 이해 못 해요.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대상이 대가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봐봐. 대가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생각을 해봐. 어떻게 돼? 저 나무가 대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나무에 대한 상이 들어오는 거지. 눈을 통하여. 맞죠? 그러면 저 나무가 관념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지각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맞지? 맞지? 그게 감각은 눈깔이라 그러면 이 눈 자체가 운동이 없는 상태라고. 감각은. 근데 지각은 바깥에 있는 게 뭔가 들어오는 것까지라고. 이해가 됐어요? 저게 나무인지는 인식이 아직 안 되는 거야. 그건 오성의 단계에 가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저 나무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야. 그럼 안으로 들어온 그 운동 자체를 지각이라고 한다면 왜 그러면 해겔이 여기서 보존 지향 아우프 헤벤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독일어로. 그 이유는 여러분 봐봐. 대가리 속에 나무가 들어오면 상이 들어오는 거잖아. 나무가 진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들어오면 인간은 뒤져버리지. 대가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데 나무에 대한 그림자가 들어오는 거지. 맞죠? 그걸 칸트는 포슈텔룽이라 그랬지.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 이제 다 알잖아. 그 포슈텔룽인데 영어 쪽에 라틴어 계열은 이 표상을 레프레젠테이션이라 그러고 레프레젠타시옹이라 그러잖아. 불어로. 그러니까 다시 대가리 속에 저 나무가 나타난다는 거거든. 맞지? 이래 다시 프레젠타시옹 다 나타나다. 그러니까 대가리 속에 다시 나타나면 바깥에 있는 저 나무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잖아. 맞죠? 그림자가 나타나니까. 실제는 이미 지각과 만나면서 실제는 사라져버려. 이해가 돼요? 야, 정말 깊이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해겔의 책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다시 해겔을 읽어봐. 눈깔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해겔이 왜 여러분 지각을 해겔이 왜 아우프 헤벤으로피 설명하는가 하면 부정하면서 보존하잖아. 여러분 봐봐. 표상이 대가리 속에 들어온 나무에 대한 표상은 나무 자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무를 부정하지. 이걸 독일어로 해겔은 아까 말했던 감각을 이것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각은 이것을 대가리와 만나면서 관념으로 바뀌잖아. 그거를 니츠 데스 디젠이라 그래. 독일어로, 원어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부정이라는 거야. 이것의 없음이야. 맞죠? 대가리에 들어오면서 저 나무 자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감각에 있었던 이것을 부정하는 게 바로 지각이야. 근데 부정을 하는데 이것이 아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아님이 왜 지각인가 하면은 또 보존을 해. 맞죠? 바깥에 있는 나무가 상에 들어오면 그 나무 자체, 이 상이 나무 자체는 아니지만 나무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 나무에 대한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면서 보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지향이라는 이 개념의 최초에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이 감각과 지각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차 자료를 안 읽고 그냥 2차 자료를 읽은 자들은 이런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 어여 설명해. 해겔은 역사의 변증법을 지향으로 갖고 갔다. 이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는 모든 변증법, 단계를 주관정신에서, 이렇게, 지향은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거다. 얘도 이래밖에 설명 못 해요. 그 해겔의 정신현상학의 구조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근데 이제는 예도가 1차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해부를 해주겠다 이거지. 오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감각과 지각의 차이는 해겔한테서 이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에서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면서 대가리 안으로 들어온 그 상은 나무에 대한 상이기 때문에 나무를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무 자체는 아니잖아. 그런 관점에서 해겔은 처음 지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철학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감각의 단계를 갖고도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 진짜. 지금 주관정신도 다 못하게 생겼어, 지금. 벌써 시간이 엄청 갔다고, 벌써. 얘도가 목이 다 쉬었거든, 여러분. 오늘 정신현상학 1입니다. 제가 볼 때 정신현상학 4, 5까지, 절대정신까지 가려고 그러면 4, 5, 5까지 나가야 돼. 내가 이거를, 여러분 내 강좌를 들은 자들은 정신현상학 어떤 인간보다도 많이 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 이 설명이 불가능해. 너무 어려운 책이거든. 이해가 됐어요? 이 설명을 듣고 다시 읽어봐. 그러면 감각과 지각의 개념이 확실히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그런 책이에요, 철학은.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옛날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목사인데, 이 사람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옛날에 설교 와서 그랬어요. 철학책 한 권을 읽는 것은
일반 서적, 문학도 포함합니다. 일반 서적 천권을 잃는 에너지랑 같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뜻인지 알겠죠? 그만큼 철학을 하는 자가 교만하다, 이게 아니라 그 진리를 파내고 철학적 사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만큼 이런 해결이라 이런 1차자로는 정말 평생을 가도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얘도 한 명으로 이게 이 해결의 정신현상학이 다 해부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야. 단지 뭐 더 잘 해석한 자가 있겠고, 사이비로 해석한 새끼도 있겠죠. 독일어 못하는 새끼 절대 정신현상학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구조가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라고. 그 책은 영어로 번역한 거 읽으니 한글 소적도 좀 이기상 교수가 존재와 시간을 번역한 것처럼 그렇게 직역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요구도 잘못된 거야, 제가 볼 때는. 정신현상학은,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도가 오늘 정신현상학을 마침내 1차 자료 강좌, 단편 강좌를 내질러 놨어. 그것도 1이야. 정신현상학 1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게 5가 될지 6이 될지 예도가 심심하면 이제 이걸 끝내줘야 돼. 이것도 이미 오늘 했으니까. 그래서 감각이라 그러는 것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물 전체를 말하는 이것인데, 이것은 지각으로 오면서 운동이 돼버려요. 움직이잖아. 뭔가 들어야 되잖아. 그거를 해결은 감각과 지각의 차이를 바로 지향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이 지향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서문에서도 잠깐 나와요. 근데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이 지점에서. 그래서 그 지향은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거야. 이중의 뜻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것이 뭔가 안으로 들어올 때에 바깥에 있는 외적인 것이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오면서 부정과 보존의 변증법적 운동이 일어나는 게 바로 지각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가 있어. 그래서 이 지각의 단계에서는 이 감각에서 드러났던 이것을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단계로서 비로소 이 단계가 이제는 반성의 단계로 가는 게 바로 오성의 단계입니다. 이 오성의 단계를 제가 오늘 설명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하든지 다음에 정신현상학 제2에서 해야 된다고. 그게 빨리 말하면 오성의 단계는 마침내 인간이 이 바깥에서 들어왔던 것이 에얼샤이눈, 현상으로 변하는 단계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이 지각을 통하여 들어온 사물, 이것을 부정한 것이 현상이 되고, 이 현상을 마침내 오성은 추상적 구별을 통하여, 여러분 줄 빡빡 치고, 줄이 책이 없잖아. 나 진짜 추상적 구별,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압스트락터 운털샤이둥이라 그래요, 여러분. 추상적 구별을 통하여 내면화하면서 뭔 말이야? 바깥에 있는 대상과 오성의 자기를 구별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오성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성의 기능은 칸트한테서는 범주가 감각과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헤겔한테서 오성은 바깥에 들어온 이 대상을 첫째, 추상적 구별을 통하여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이 오성을 힘이라 그래. 크라프트. 독일어로. 그러니까 크라프트가 일어나는 어떤 힘의 단계. 힘이 뭐야? 힘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맞죠? 힘은 반대쪽으로 움직여서 구별을 만들어요. 오성의 법칙과 오성의 법칙은 이런 구별을 만드는 힘이야. 그러니까 바깥에 들어온 이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 이것의 부정이 마침내 오성의 단계에서는 현상으로 나타나. 이해가 됐어? 에얼샤이누. 현상이 됐고, 이 현상이 오성의 단계에서 자기 구별을 통하여 이 사물이 마침내 뭐다라고 하는 구별이 일어나는 단계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구별하는 힘이 바로 오성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성을 하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그게 오성 오늘 끝난 게 아니에요. 오성도 지금 끝낸 게 아니라고, 내가. 근데 제가 지금 목이 다 쉬어서 오늘 정신현상학 일부를 이 오성을 끝낼 수가 없어. 너무 이게 할 게 많아서. 그래서 오성은 일단은 그게 오늘 한 게 오성을 덜 했지만은 오성의 특징은 안으로 들어온 이 현상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자기 반성을 통하여, 반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오늘 내 댓글 쓴 그 사람, 누군지 몰라. 하여튼 내 학생이겠지 뭐. 얘도 유튜브 학생에게 내가 말하는데, 반성은 비로소 오성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야. 레플렉시온, 베지능 독일어로. 이런 것들은 반성은 비로소 오성의 단계에서 일어나고, 이 반성의 단계가 바로 오성의 어떤 밖에서 들어온 대상을 구별하는 힘과 함께, 그죠? 반성이 마침내 자기 의식으로 가는 그 전 단계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정신현상학 2부에서 예도가 오성 부분부터 또 순서대로 나갑니다. 재밌죠? 정신현상학 아마 단편 강좌 4-5개 나올 것 같아. 5개, 6개? 6개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관정신의 감각, 서문과 감각과 감각의 확실성과 지각을 끝냈고, 오늘 오성을 조금 설명했어요. 다음 2부에서 정신현상학 2부에서 예도는 단편 강좌 2부에서 오성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성의 단계에서 마침내 의식의 단계가 끝나고 자기 의식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나오고, 아유, 내가 보기에 이건 뭐 6개로도 못 끝날 것 같아. 그 다음에 스토아의 단계,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의 회의주의의 단계, 그 다음에 기독교의 단계 끝나고, 자기의식이 끝나고 또 이성의 단계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자, 어쨌든 얘도 물러갑니다. 뭐 신디 누나, 그 다음에 창호 형님, 그 다음 또 누구야? 임창훈 선생님은 이제 들어왔네. 어쨌든 지금 팔로우들이 8명이 보고 있네. 팔로우들은 표시는 되는데 영상이 안 나타나요. 이 팔로우들 보고 있네요. 인사 좀 해, 가끔 한 번씩 선생님한테. 교수라서 쪽팔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성인들 천지입니다. 지금 이거 그냥 듣고 있는 자들. 자, 정신현상학 1부 마치겠습니다. 강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좌는 유튜브에서 다시 재생되고 유튜브에서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얘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추스.